뉴욕에서 43년간 환자 3,400명을 살린 의사가 정작 자기 아내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시한 발 절단 통보. 세 자녀는 집 팔면 얻게 될 이익에 대해 계산기만 두드렸죠. 그때 69세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 1억 5천만 원. 전부를 아내를 위해 쓰겠다고. 뉴욕시는 5천만 원 벌금을 경고했고 자식들과는 단절했습니다. 대체 190년 된 타운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의사들조차 불가능하다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개월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1초만 시간 내서 꾹 눌러주세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사랑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코언입니다. 69세, 뉴욕 브루클린에서 43년간 내과 의사로 일했죠.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의료센터 혈관외과 진료실, 오후 3시 15분이었어요. 담당 의사 제임스 박 교수가 제 아내 레베카의 엑스레이 사진을 라이트박스에 걸었습니다. 발가락 끝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나무가지 끝이 말라가듯 혈관이 가늘어져 있었죠. 박 교수가 안경을 벗고 말했습니다. 코언 박사님 6개월입니다. 그 안에 혈류가 개선되지 않으면 발 절단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당뇨 합병증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43년간 의사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에게 같은 말을 수백 번 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환자 가족이었으니까요. 레베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박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혈류 개선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첫째, 약물 치료. 하지만 레베카의 경우 이미 최대 용량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둘째, 환경 개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따뜻하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발바닥 온도를 최소 섭씨 32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개선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레베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5번가, 우리 동네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단풍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11월이었으니까요. 택시가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190년 된 빅토리아 양식 타운하우스, 갈색 벽돌과 하얀 창틀이 인상적인 3층 건물이었어요. 레베카가 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죽고 싶어요. 그 순간 4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81년 4월 12일 일요일, 우리가 처음 이 집을 봤던 날이요. 당시 저는 레지던트 마지막 해였고 레베카는 브루클린 공공병원 간호사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 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얼룩이 있었죠. 거실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5만 달러면 됩니다. 하지만 난방 시스템이 거의 작동 안 해요. 레베카가 제 손을 잡고 거실 벽난로 앞에 섰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여기요. 당신이 의사가 되면 이 집에서 평생 살아요. 우리가 직접 고치면서요. 저는 웃었어요. 레베카, 이 집은 폐허야. 레베카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폐허에서 시작했잖아요. 맞았어요. 우리는 1975년에 만났습니다. 저는 가난한 의대생이었고 레베카는 이혼한 싱글맘이었죠.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응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81년 7월, 우리는 이 집을 샀어요. 레베카가 3년간 야간 근무로 모은 돈이 계약금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벽난로 앞 바닥에 앉았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요. 레베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약속해요. 이 집에서 평생 같이 살자고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요. 2023년 11월 17일, 그날 밤 레베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 통증이 왔다고 했죠. 바닥이 너무 차갑다고요.
저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43년 전 우리가 약속했던 벽난로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43년 전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로부터 3일 후인 11월 20일 월요일, 세 자녀가 집에 왔습니다. 장남 조나단은 45세,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하죠. 연봉이 50만 달러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차남 마이클은 42세 변호사, 맨해튼 로펌 파트너입니다. 막내 사라는 39세, 실리콘밸리 IT 기업 부사장이에요. 저는 2층에서 레베카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발에 두꺼운 양말을 3겹 신고 있었지만 여전히 춥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1층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 위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죠. 조나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시세를 알아봤다고요. 파크슬로프 190년 된 타운하우스, 현재 시세가 300만 달러라고 했어요. 한국 돈으로 약 40억 원이죠. 팔면 세금 떼고 한 명당 80만 달러씩, 약 10억 원씩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브루클린 요양원 비교 자료를 화면에 띄웠죠. 세 곳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브루클린 하이츠 요양원. 월 6,000달러, 한국 돈으로 800만 원. 24시간 간호사 상주. 두 번째, 파크슬로프 시니어 케어. 월 7,500달러, 약 1,000만 원. 물리치료 포함. 세 번째, 프로스펙트. 파크 메디컬 센터. 월 8,000달러. 당뇨 전문 관리.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집 유지비가 월 3,000달러인데 요양원이 훨씬 나아요.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캘리포니아로 모시겠다고요. 자기네 집이 팔로알토에 있는데 게스트룸이 2개라고 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의료시설도 좋다고 했죠. 저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조나단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의학적으로 엄마는 2년 못 버틴다고요. 하지만 이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했어요. 지금 팔면 300만 달러지만 2년 후면 350만 달러일 거라고요. 마이클이 동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최선이지만요. 만약 아버지가 비합리적 결정을 하시면 뉴욕주 고령자 재산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니까 이해하실 거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98년 조나단이 컬럼비아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요. 학비가 연간 3만 달러였죠. 저는 주말마다 응급실 당직을 섰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요. 2002년 마이클이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했어요. 3년 학비가 15만 달러였죠. 레베카가 야간 간호사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레베카는 52세였어요. 2010년 사라가 스탠퍼드 MBA 과정에 들어갔어요. 2년 학비와 생활비가 20만 달러였죠. 저는 은퇴를 5년 미뤘습니다. 세 자녀 교육비 총합이 84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약 11억 원이었죠. 우리가 키운 게 자식입니까? 계산기입니까? 저는 2층으로 돌아갔습니다. 레베카가 물었어요. 아이들 왔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의 차가운 발을 제 손으로 감싸주었죠.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고요. 43년 전 약속은 제가 혼자서라도 지킬 겁니다. 저는 43년간 의사였습니다. 브루클린 공공병원에서 환자 3,400명을 치료했죠. 하지만 제 아내는 구하지 못했어요. 2023년 11월 말, 저는 동료 의사 5명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두 브루클린 공공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심장내과 톰슨 박사. 그가 말했습니다. 혈류 개선엔 따뜻한 환경이 최선이라고요. 약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정형외과 리 박사. 당뇨 환자는 발바닥 온도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32도 이하면 조직 괴사가 가속화된다고요. 세 번째, 재활의학과. 김 박사. 전기 온열 치료를 추천했지만
집에서 하기엔 위험하다고 했죠. 네 번째, 내분비내과. 파텔 박사. 환경이 약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죠. 다섯 번째, 가정의학과. 로드리게스 박사. 플로리다로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기후가 도움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사 갈 수 없었어요. 이 집이 우리 43년이었으니까요. 12월 2일,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의대 혈관외과 스테판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수가 연구 논문 3편을 보냈어요. 첫 번째 논문, 2019년 당뇨병 케어 저널. 제목은 발바닥 온도와 당뇨, 족부 합병증의 상관관계였죠.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발바닥 온도 32도 이상 유지 시 혈류 속도가 평균 38% 개선된다고요. 두 번째 논문, 2021년 혈관외과 저널. 저온 복사열이 말초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전기 난방보다 복사열 난방이 혈관 확장에 효과적이라고 했죠. 세 번째 논문,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 환경 온도 관리가 당뇨 합병증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6개월 추적 조사 결과 따뜻한 바닥 환경이 절단율을 47% 낮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열화상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500짜리 전문가용이었어요. 12월 5일 카메라가 도착했습니다. 거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틀고 측정했어요. 라디에이터는 1920년대 설치된 증기 난방 시스템이었죠. 실내 공기 온도는 섭씨 28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닥 온도는 18도였어요. 10도 차이였죠.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웠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바닥은 차가웠죠. 저는 전기 온수매트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었어요. 온도 조절이 되는 $200짜리였죠. 12월 8일 온수매트를 레베카 침대에 깔아줬습니다. 온도를 40도로 설정했어요. 3일 후인 12월 11일 레베카 등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욕창 초기 증상이었어요. 온수매트가 너무 뜨거웠던 겁니다. 피부가 화상을 입은 거죠. 저는 즉시 온수매트를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시라고요. 엄마를 위해서라고요. 요양원이 최선이라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15일, 저는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 전화했어요. 우리 집은 1834년 건축된 역사적 건물로 지정돼 있었거든요. 모든 구조 변경은 위원회 승인이 필요했죠. 담당자 케이트 윌슨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설치요? 즉시 거절했어요. 190년 된 원목 바닥을 훼손할 수 없다고 했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 아내가 6개월 시한을 받았다고요. 발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죠. 윌슨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법입니다. 역사적 건물 보존법 제7조 사망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43년간 의사로 일했지만 아내 하나 못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계 환자 김 여사가 떠올랐어요. 74세 무릎 관절염으로 제 병원에 6년간 다녔던 분이죠. 6개월 전인 2023년 5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있는 집에 살았을 때는 무릎이 안 아팠다고요. 바닥이 따뜻해서 겨울에도 편했다고 했죠. 저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냥 환자의 추억 담으려니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쳤죠. 온돌. 사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온돌을 그날 처음 검색한 게 아니었어요. 2021년 11월부터 이미 온돌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도 몰랐죠. 아이들도 몰랐어요. 시작은 2021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한국에서 온 손녀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손녀가 건축학을 전공한다며 온돌에 대해 설명했죠. 온돌은 바닥 밑에 돌을 깔고 그 위로 열을 순환시키는 난방이라고 했어요. 1500년 전통이라고 했죠. 복사열로 바닥을 데우기 때문에 공기는 건조하지 않고 바닥만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온돌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어 논문이 수백 편 나왔어요. 구글 번역기를 돌렸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018년 논문, 온돌의 열전도 효율성 분석.
온돌은 전기 난방 대비 에너지 효율이 40% 높다고 했어요. 연세대학교 의학 논문 2019년 온돌 환경이 관절염 환자에 미치는 영향. 6개월 추적 조사 결과 통증 지수가 평균 52% 감소했다고 했죠. 성균관 대학교 연구 2020년 전통 온돌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온돌 환경에서 발바닥 혈류 속도가 34%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47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레베카가 잠든 후에요. 2022년 3월 12일 저는 한인타운 플러싱으로 갔습니다. 레베카한테는 대학 동창 톰과 골프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한국 식당 서울집 주인 박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온돌 체험할 수 있는 곳 있냐고요. 박 사장님이 웃으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플러싱 북쪽 단독주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따뜻함이 발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에 섰어요. 바닥이 부드럽게 따뜻했죠.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놀라웠어요. 라디에이터처럼 공기가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바닥 자체가 따뜻했죠. 마치 햇빛을 쬐는 것처럼 부드러운 따뜻함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이라고요. 직접 공기를 데우지 않고 바닥이 열을 방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다고요. 저는 30분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제 다리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 알았어요. 이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온돌 기술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5명의 기술자와 화상 면담을 했어요.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뉴욕시 허가가 문제라고 했죠. 2022년 6월 1일 저는 첫 번째 신청서를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부당했어요. 2022년 7월 15일 두 번째 신청. 거부. 2022년 9월 3일 세 번째 신청. 거부. 2022년 10월 22일 네 번째 신청. 거부. 2023년 10월까지 저는 13번 신청서를 냈습니다. 13번 모두 거부당했어요. 거부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190년 된 원목 바닥 훼손 우려. 역사적 가치 보존. 2023년 11월 레베카가 6개월 시한을 통보받았을 때 저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체이스 은행 저축 계좌, 잔액 12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 돈은 43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세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각각 2만 달러씩 쓰고 손주 5명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로 매년 5천 달러씩 보내고 남은 돈이었죠. 저는 한국 기술자 박 선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민수 52세. 서울에서 30년간 온돌 시공을 했다고 했어요. 박 선생이 화상통화로 물었습니다. 집이 몇 년 됐냐고요? 1834년이라고 대답했죠. 190년입니다. 박 선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10초쯤 지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mm도 손상 없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일 박 선생이 도면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CAD 파일이었어요. 저는 그 도면을 14번째 신청서에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190년 역사적 건물의 비파괴 온돌 설치 제안서였죠. 뉴욕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레베카는 이미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남 조나단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조나단은 제 은행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조나단을 공동 명의자로 추가했던 체이스 은행 계좌였죠. 혹시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레베카를 돌보라고 한 거였어요. 조나단이 통장을 거실 식탁에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통장에는 지난 6개월간 거래 내역이 빨간 펜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한국 송금 5건, 총 12만 달러였죠. 2023년 8월 5일, 2만 달러. 박 선생 설계 비용. 2023년 9월 12일, 3만 달러. 자재 성금. 2023년 10월 20일, 3만 달러. 추가 설계. 2023년 11월 8일, 2만 달러. 기술 컨설팅. 2023년 12월 15일, 2만 달러.
도면 제작.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마이클과 사라에게 문자를 보냈죠. 1시간 후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세 자녀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혀놨어요. 마치 범죄자 신문하듯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12만 달러를 보냈다고요? 누구한테요? 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돌 기술자한테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요. 세 자녀가 서로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조나단이 소리쳤습니다. 온돌이요? 한국 난방이요? 190년 된 이 집에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온돌 사기 사례 기사를 보여줬죠. 고령자 타깃 홈 리모델링 사기. 주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기당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12만 달러 받고 도망갔을 거예요. 마이클이 서류 가방에서 법률 문서를 꺼냈습니다. 뉴욕주 정신건강법 81조 고령자 재산 보호 조항이었어요. 마이클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81조 사망,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후견인은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려, 마이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뉴욕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야. 14번째 신청이야. 조나단이 비웃었습니다. 14번째요? 13번 거부당하셨잖아요. 저 다 찾아봤어요.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 웹사이트에 아버지 신청 기록 다 나와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세요. 12만 달러면 요양원 1년 반치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베카가 복도에서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노려봤어요. 당신들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기당하셨어요. 12만 달러를 한국 사람한테 보냈어요. 레베카가 휠체어를 몰아 조나단 앞으로 갔습니다. 조나단 얼굴이 레베카 얼굴에서 10cm 떨어진 거리였어요.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43년 전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약속 알아? 세 자녀가 침묵했어요. 레베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 산다고 했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들 셋 다 이 집에서 태어났어. 이 사람이 주말마다 병원 당직 서서 너희들 학비 냈어. 20년간이야.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생각해서. 레베카가 손을 들어. 조나단 말을 막았습니다. 나가. 셋 다 나가. 지금 당장.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는. 레베카가 소리쳤어요. 나가라고 했어. 세 자녀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그날 이후 세 자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레베카와 단둘이었죠. 2024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케이트 윌슨이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코언 박사님,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190년 된 원목 바닥재를 한 조각도 손상하지 말 것. 둘째, 시공 과정을 매일 사진으로 기록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것. 셋째,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 즉각 중단할 것. 위반 시 벌금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500만 원. 그리고 연구 공사 금지였죠. 2024년 2월 5일 박 선생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JFK 공항까지 14시간 비행이었어요. 조수 2명과 함께였죠. 김 기사와 이 기사, 둘 다 30대였습니다. 짐은 큰 가방 3개뿐이었어요.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도구는 여기서 구하겠다고요. 중요한 건 손이라고 했어요. 2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박 선생은 거실 바닥재를 하나씩 번호를 매기며 드러냈어요. 190년 된 화이트 오크 나무였죠. 폭이 20cm, 길이가 3m인 긴 판자였습니다. 박 선생이 각 판자마다 못 하나하나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디지털 캘리퍼로 목구멍 깊이를 재고 판자 두께를 측정했죠. 2.8cm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레베카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에 앉아 있었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시공 과정을 봤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시공 3일째 오후 2시였습니다. 박 선생이 바닥재 12번째 조각을 드러냈을 때 갑자기 멈췄어요.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였어요. 바닥 및 콘크리트 위에 깔려 있었죠.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붓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종이가 부스러질까 봐요.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드러냈어요. 신문지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신문지를 봤어요. 뉴욕 이브닝 포스트였죠. 날짜가 보였습니다. 1834년 2월 12일. 190년 전 신문이었어요. 헤드라인이 선명했습니다. 브루클린스 포스트 주의시. 이미그런트 패밀리. 세틀리스 브루클린에 첫 유대인 이민자 가족 정착. 제 손이 떨렸어요. 1834년, 190년 전. 이 집을 지은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우리처럼요. 레베카가 휠체어를 몰고 왔습니다. 신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처럼 이 집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죠. 190년 전에도요.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신문지 더 있다고요. 여기만이 아니라고요. 바닥재를 더 드러냈어요. 전체 바닥에 신문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1834년 당시 단열재로 사용했던 거예요. 총 27장이었죠. 저는 즉시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 전화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조건 중 두 번째 발견 사항 즉시 보고였거든요. 케이트 윌슨에게 말했어요. 1834년 신문지를 발견했다고요. 윌슨이 말했습니다. 사진 보내세요. 즉시요. 저는 사진 27장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시간 후인 오후 4시 30분 검사관 3명이 도착했습니다. 윌슨과 역사학자 2명이었어요. 검사관들이 신문지를 확인했습니다. 돋보기로 글자를 읽고 장갑을 끼고 종이를 만져봤죠. 윌슨이 말했습니다. 공사 즉각 중단. 저는 애원했어요. 사흘만 더 달라고요. 아내가 죽어간다고요. 제발이라고 했죠. 윌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언 박사님, 1834년 신문지는 엄청난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브루클린 유대인 이민 역사의 증거예요. 브루클린 박물관에 인계해야 한다고 했죠. 박 선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문지 보존하면서 온돌 설치 가능합니다. 윌슨이 박 선생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해요? 박 선생이 도면을 꺼냈습니다. 타블렛 PC로 CAD 파일을 보여줬어요. 신문지를 UV 차단 아크릴 케이스에 보존하고 그 위 정확히 2cm 공간에 온돌 파이프를 설치한다고 했죠. 파이프 온도는 최대 45도로 제한해서 신문지가 열 손상을 받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윌슨이 역사학자 2명과 상의했습니다. 10분간 회의했어요. 윌슨이 말했습니다. 48시간 드리죠. 2월 11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요. 신문지 한 글자라도 손상되면 벌금 $50,000입니다. 그리고 연구 공사 금지예요.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레베카의 마지막 희망도요. 박 선생은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수 김 기사와 이 기사도 마찬가지였죠. 48시간 논스톱 작업이었어요. 먼저 1834년 신문지를 보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이 맨해튼 아크릴 전문업체에 긴급 주문을 넣었어요. UV 차단 아크릴 케이스 27개, 각 신문지 크기에 정확히 맞춰 제작된 거였죠. 토요일 오후 1시 아크릴 케이스가 도착했습니다. 신문지를 케이스에 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박 선생이 하얀 면 장갑을 끼고 첫 번째 신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숨도 못 쉬고 조심했어요. 케이스 바닥에 산소 흡수제를 깔고 그 위에 신문지를 올리고 뚜껑을 닫았죠. 밀폐했습니다. 한 장에 20분씩 걸렸어요. 27장이면 540분, 9시간이었죠. 토요일 밤 10시 신문지 보존이 완료됐습니다. 박 선생이 케이스 27개를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쌓아놨어요.
이제 온돌 파이프 설치였습니다. 박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신문지 케이스 위 정확히 2cm 공간에 파이프를 넣어야 한다고요. 1m 엠나도 틀리면 신문지가 열에 손상될 수 있다고 했죠. 45도 열이 2cm 거리면 안전하지만 1cm면 위험하다고요. 김 기사와 이 기사가 레이저 수평기를 설치했어요. 바닥 전체에 붉은 레이저 선이 그어졌죠. 정확히 2cm 높이였습니다. 밤 11시 온돌 파이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레베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레베카가 제 손을 잡았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일요일 새벽 4시 온돌 파이프 설치가 끝났습니다. 구리 파이프 67개, 총 길이 850m였어요. 이제 190년 된 원목 바닥재를 다시 얹어야 했습니다. 박 선생이 3일 전 찍어둔 사진을 꺼냈어요. 목구멍 하나하나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죠. 총 1247개 목구멍이었습니다. 김 기사와 이 기사가 바닥재를 하나씩 맞춰 나갔어요. 번호 순서대로 목구멍 위치까지 정확히 맞췄죠. 첫 번째 판자를 놓는데 40분 걸렸습니다. 목구멍 52개를 정확히 맞춰야 했거든요. 일요일 오전 10시 20개 판자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남은 게 7개였죠. 오후 1시 25개 완료. 남은 게 2개. 오후 3시 26개 완료. 마지막 1개. 오후 3시 50분 마지막 바닥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48시간 중 46시간 50분이 지났어요. 40분 남았죠. 오후 4시 10분 박 선생이 못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판자에 못 47개를 박아야 했어요. 오후 4시 25분 못질 완료. 오후 4시 30분 정각 문벨이 울렸습니다. 뉴욕시 검사관 3명이 도착했어요. 윌슨과 역사학자 2명이었죠. 윌슨이 바닥을 살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무릎 꿇고 눈으로 확인했어요. 목구멍 위치를 사진과 비교했죠. 10분 후 윌슨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구멍이 정확히 일치해요. 1m의 오차도 없어요. 윌슨이 신문지 케이스 쪽으로 갔어요. 27개 케이스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 글자도 손상되지 않았죠. 윌슨이 박 선생을 바라봤어요. 30년 경력이라고 하셨죠?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이 말했습니다. 정식 승인합니다. 축하드려요, 코언 박사님. 그날 오후 5시 박 선생이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온돌 스위치를 켰어요. 30분 후인 오후 5시 30분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베카의 손을 잡고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43년 만에 따뜻한 바닥이었죠. 레베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도 벗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디뎠죠. 레베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이 따뜻해. 43년 만에 처음이야.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온도를 켠 지 정확히 2달이 지났습니다. 레베카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거나 그냥 따뜻함을 느끼며 앉아 있었죠. 하루 평균 4시간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레베카의 발을 확인했어요. 의사니까요. 혈압계로 발목 혈압을 재고 손가락으로 발등을 눌러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을 확인했죠.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어요. 발가락은 여전히 창백했고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도 5초로 느렸습니다. 정상은 2초거든요. 3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레베카 왼쪽 엄지발가락 끝이 옅은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알았죠. 4주째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발이 저리지 않다고요. 밤에 잠을 깰 만큼 저렸던 감각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5주째 되던 2024년 3월 17일 레베카가 휠체어 없이 거실을 걸었습니다. 10걸음이었어요. 벽을 잡고 천천히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저는 그날 컬럼비아 대학교 의료센터에 전화했어요. 담당 의사 박 교수에게 말했죠. 레베카를 다시 검사해달라고요. 변화가 있다고요. 4월 15일 월요일 레베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박 교수가 레베카 발의 혈류 속도를 측정했어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였죠. 박 교수가 모니터를 보더니 검사를 멈췄습니다.
다시 프로브를 발에 대고 재측정했어요. 3번 반복했죠. 코언 박사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2개월 전 혈류 속도가 초당 22cm였어요. 정상의 60% 수준이었죠. 지금은 38cm입니다. 정상의 95%예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발가락 끝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2개월 전엔 거의 보이지 않았던 혈관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절단 위기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코언 박사님,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요. 바닥을 45도로 데워서 발바닥 온도를 32도 이상 유지했다고 했죠. 박 교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의대혈관외과 연구팀이 6개월 추적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다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22일 연구팀 5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바닥 온도를 측정하고 실내 습도를 체크하고 레베카 발 온도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했죠. 매일 오전 9시마다 방문했습니다. 5월 초 뉴욕타임스 메트로 섹션 기자 제니퍼 스미스가 전화했습니다. 190년 된 역사적 건물에 한국 온도를 설치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의대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했죠. 기자가 5월 10일 금요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진작가도 함께였어요. 레베카와 저를 2시간 동안 인터뷰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12만 달러, 2년 연구, 14번 거부.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43년 전 약속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요.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43년간 사랑이 이 집을 살렸고 이 집이 저를 살렸어요. 190년 된 집과 1500년 된 기술이 만났죠. 기자가 1834년 신문지 케이스를 사진 찍었어요. 거실벽에 액자처럼 걸려 있었죠. 5월 24일 화요일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190년 타운하우스가 증명한 43년 사랑 한국 온돌이 구한 의사부부였어요. 기사는 길었습니다. 1500단어였죠. 1834년 유대인 이민자 가족 이야기, 우리 부부 이야기, 온돌 기술 설명,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 인터뷰까지 실렸어요. 사진도 사장이었습니다. 레베카와 제가 따뜻한 바닥에 앉은 사진, 1834년 신문지 사진, 온돌 파이프 설치 과정, 박 선생 인터뷰 사진이었죠. 그날 오후 2시, 장남 조나단이 전화했습니다. 4개월 만이었어요. 아버지. 기사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 후, 3자녀가 모두 집에 왔습니다. 손주 5명과 함께였어요. 조나단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따뜻한 바닥을 느꼈습니다. 신발을 벗고 멈춰 섰어요. 정말 따뜻하네요. 조나단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5세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가 69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전부 다요. 용서해주세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계산할 때 아버지는 43년을 계산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숫자만 봤어요. 아버지는 사랑을 보셨고요. 사라가 울먹였습니다. 어젯밤 계산해봤어요. 우리 세탁비가 84만 달러였어요. 아버지가 엄마 위에 쓴 12만 달러의 7배예요. 저희가 받은 게 7배 더 많았어요. 저는 3자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명씩 안아줬어요. 말했죠. 너희가 돈을 계산할 때 난 사랑을 계산했다. 그게 차이야. 레베카가 따뜻한 바닥에 앉아 3자녀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엄마 옆에 둘러앉았죠. 손주들도 함께해요.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이 바닥 느껴지니? 이게 너희 아버지가 43년간 나한테 준 따뜻함이야. 이 따뜻함이 날 살렸어. 6월 3일 월요일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우리 집을 역사적 건물 온돌 개조 모범 사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뉴욕시에 100년 이상 된 역사적 건물에 온돌 설치를 허가할 때 우리 집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죠.
첨부된 가이드라인은 127페이지였습니다. 박 선생의 시공 방법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돼 있었어요. 6월 15일 토요일 뉴욕시청에서 인증 플래크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에릭 애덤스가 직접 주최했어요. 시청 대회의실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 30명, 역사학자들, 건축가들, 그리고 뉴욕시 한인회 회원 50명이 왔죠. 시장이 플래크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청동 플래크였습니다. 글이 새겨져 있었죠. 한국 전통기술과 미국 역사유산의 완벽한 조화 2024년 뉴욕시 역사보존상. 박 선생도 무대에 초대받았습니다. 박 선생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1500년간 한국 가족이 추운 겨울 함께 모여 앉았던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이 지구 반대편 브루클린에서 43년 사랑을 지켰습니다. 청중 200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3분간 계속됐죠.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자녀와 손주 5명이 함께였어요. 거실 바닥에 모두 둘러앉았죠. 손주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바닥은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온돌이라고요. 할머니를 살린 따뜻함이라고요. 1500년 전통이고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았다고 했죠. 레베카가 벽에 걸린 1834년 신문지 액자를 가리켰어요. 190년 전에도 이 집에 가족이 살았대. 우리처럼 사랑하고 우리처럼 함께였을 거야.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190년 후에도 이 집에 누군가 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겠죠.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6개월 추적 조사를 마쳤습니다. 2024년 11월 결과가 나왔어요. 레베카의 발 혈류 속도는 초당 41cm까지 올라갔죠. 정상인 평균 42cm와 거의 같았습니다. 발가락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도 2.1초로 정상화됐어요. 연구팀은 논문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저온 복사열 환경이 당뇨 합병증 환자 말초 혈류에 미치는 영향. 6개월 추적 조사였죠. 2025년 1월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의학 논문으로 실린 거예요. 2024년 11월 17일,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레베카가 6개월 시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요. 레베카와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는 켜지 않았죠. 바닥이 충분히 따뜻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첫눈이었어요. 레베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3년 전 약속 기억해요? 저는 대답했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레베카가 웃었어요. 아직 멀었네요. 창밖으로 브루클린 거리가 보였습니다. 190년 된 타운하우스들이 눈 덮인 채 줄지어 있었죠. 우리 집만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43년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따뜻한 바닥이 증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